방산기술 전문 기업은 아닌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쩌다 보니 지금 이런 거시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방산과 연관이 된 일들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실제로 기술 개발을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면서 바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에 쓸 수 있겠다 싶은 기술들을 좀 추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뒷부분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술적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양자 기술,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크게는 양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안 기술로 지금 많이 방산 관련해서 풀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QKD라고 하는 통신 장비, 그리고 QRNG라고 하는 이제 보안 체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양자라는 게 가능해지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은 윤지원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그 이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쭉 사실 학위를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고등학생 때부터 MIT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랩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블라단 블렌틱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미하일 루킨이라는 교수님 밑에서 저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 엔지니어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쌓았고요. 이분들은 사실 지금 중성원자라는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 중에 전 세계 1위 QLA의 창립자이시기도 합니다. 좀 운이 좋게도 그런 분들 밑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대학원은 석사까지 일단은 했고요. 샤피로라고 하는 교수님 밑에서 양자 통신을 이제 처음 성구적으로 만드신 분인데 이분 밑에서 연구를 하고, 경학 특례를 위해서 제가 이제 10여 년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키스트 양자정보연구단에서 연구를 했고, 경학 특례 이후에 저는 원래 하버드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좀 이민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 눌러앉고 창업을 한 게 지금 저희가 설립한 SDT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2017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8년 차 정도 됐고요. 양자 분야에서 사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공부들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창업까지 한 케이스가 국내에서는 거의 드물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서울시, 그리고 키스텝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국가에 올라오는 양자와 반도체 관련된 과제들도 심의를 하고 등등등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사가 가지는 철학적 컨텍스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AI가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의 변화가 처음에 생소하시다가 몇 년 지나니까 실제로 우리 삶들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한다, AI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앞에 막 딱 닥친 거고요. 양자도 관련되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3에서 5년 뒤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쭉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는 것처럼 양자 전환의 시대가 저희가 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오면은 저희가 바로 필요한 이런 프로덕트부터 해서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하는 양자 전환 기업이 저희 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대략 지금 한 1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이제 설릉역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직원이 약 50명 정도고, 저희는 양자 정보 기술이라고 해서 그것의 군사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 부품 장비들을 제조하는 게 저희가 키입니다. 혹시 대만의 폭스콘이라고 하는 기술 회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쓰신다거나 닌텐도의 스위치를 사셨다라고 하면 브랜드는 다 미국이나 일본 브랜드긴 하지만 그 제조가 대만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양자에서 우리가 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2017년 설립해서 쭉 해왔고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은 사실 저희 내부에서 개발하는 것도 많고 국내외적으로 양자 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사실 이때까지 투자를 누적으로 한 500억 가까이 유치를 해왔는데요. 투자를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저희 그 국내나 해외에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걸 사와가지고 상용화를 하는 접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QKD라든가 QRNG 기술은 사실은 저희가 키스트라고 하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물론 저도 연구에 참여를 했지만 키스트에 교양 특례를 하면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뭐 저희가 일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 기업들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양자 보안 통신 QKD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가 뭐 아주 길진 않을 거다 보니까 그 아주 자세하게 양자라는 그 의미나 이런 원리를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양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게 되면 그 퀀텀이라고 하는데요. 그 퀀텀이라는 언어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quantitat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량화를 시킬 수 있냐라는 그 단어인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양자화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모래 알갱이도 하나하나씩 헤아릴 수 있고요. 원자도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지만은 에너지의 가장 작은 단위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가 흔히 광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빛은 에너지고요. 그 빛도 우리가 물처럼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 알갱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전자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 빛의 알갱이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실어가지고 보내는 형태인데 양자 암호 통신은 이를 가장 극한으로 그 에너지를 낮춘 단위를 가지고 보안을 구현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있고요. 저기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낼 건데 그 메시지를 더 이상 두 개로 쪼개질 수 없는 에너지원에다가 실어서 보낸다는 거죠. 제가 에너지원을 두 개나 세 개 이상의 광자에 쏟아서 보낸다고 하면 그 광자를 쪼개는 걸로 제가 보내는 정보를 사실 그 도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게 하나의 에너지원에다가 정보를 심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양자 광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레이저를 쏴서 정보를 보내는데 이 레이저를 저희가 작은 단위로 쪼개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까지 에너지를 작게 만들고요. 거기에 우리가 0과 1 이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게 양자 보안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에너지원이 작다라고 해서 많은 게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100km 이상 그 통신들이 가능하고요. 그 정도면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웬만한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에너지를 작게 만들었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싱 기술에 가까운데 굉장히 작아진 에너지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풍부하게 우리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원리 여기 그려져 있는 거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광자에 정보를 실어서 보낸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홍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에서 QKD 기술을 이전받아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비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있고요, KT가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IT 인프라스트럭처에 적용이 돼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1대 N 구조를 둬야 되는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1대 N 구조까지 가능한 IP를 갖고 있는 곳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특허, 이제 미국 특허까지 다 매입을 했고요. 여기 장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가 이렇게 꽂는 이런 포트들이 보이는데 총 64개가 있고요. 이 64개에다가 광섬유 케이블을 꽂아서 여기 보시는 위에 장비를 저희가 서버로 쓰고요. 아래쪽 장비를 클라이언트로 써가지고 이게 한 뭐 1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광 케이블로 연결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가 통신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뭐 서울시에서 1대4 정도까지는 이제 검증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광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아니다 보니까 KT가 보유하고 있는 그 망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했고, 지금은 이제 국가정보원 인증 KCMVP 플러스 이제 요 양자 암호 장비 인증까지 지금 받고 있어서 아마 연말 정도까지면은 저희가 이거 도장을 받고 국내에서 본격적인 인증을 기반으로 사업도 하고 또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아마 뭐 SK나 이런데 양자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SK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당장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허들이 있죠. 이게 무조건 광 케이블이 깔려 있는 데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용으로는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저희는 이런 장비에 기반했고요. 지금 뭐 저랑 예전에 키스에서 같이 연구하셨던 박병건 박사님이 오셔서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논문에 보면 있는 내용인데 이 점들이 여기 이제 Y축이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파장대고요. 1500몇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우리 도시 밑에 깔려 있는 그 C밴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저희가 이제 유저를 총 64개까지 붙여가지고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뭐 이런 식으로 멀티플렉스를 해서 검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게 광 케이블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민간에서는 적용하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광 케이블 굉장히 잘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통신 뭐 심지어 시골까지 잘 깔려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 우리 굉장히 빠른 뭐 초당 100메가비트 이상의 인터넷을 우리나라 어디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광 케이블을 써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흔히 무선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보안 장비들을 볼 때 항상 머릿속에 하는 생각이 보안과 편함을 이렇게 보시면 항상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절한 위치에서 찾아가지고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되게 보안 사업에 되게 키인 것 같은데, 저희가 민간에서 이런 걸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밀리터리에서 하는 건 상당히 이제 난해한 점들이 있구나, 이런 점들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뚫어내는 연구가 최근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중국이 뭐 반도체 굵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때 양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요. 중국이 뭐 예전에 한 10년 전에 선언해가지고 지금 1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광 케이블 망을 써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다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서울과 도쿄 거리를 위성으로 양자 암호 통신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보시면 이게 2020년대에 있었던 신문 기사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이거 올해 초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인공위성들을 가지고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 양자암호 통신 장비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은 양자암호 통신을 이곳저곳에 적용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양자암호 시장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여기서 그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좀 행간에서 얻고자 하는 좀 지식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중국도 가지고 있고 한국도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적어도 지금 저희 중국 외부에 있는 저희 같은 회사에서 판단하기로는 중국은 단순하게 그냥 인공위성으로 느린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통하면은 통신 스루풋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초당 뭐 몇십 기가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되는 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구나는 양자암호 통신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들의 기술적 어치브먼트가 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이때까지 16조 원 이상 투자를 해왔는데 사실 그 규모로 보면 다른 곳들 합친 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투자해온 것도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장 따라가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미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좀 뒷골 선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굳이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기술을 왜 할까라고 하면 사실 이게 불편한 거는 평화시의 얘기인 거고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직접 우리나라 땅이나 일본 땅, 대만 땅에 핵폭탄을 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해상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이게 뭐 적어도 동해 정도 그리고 대만에 있는 주변 그 영해 정도 지역은 완전히 EMP로 먹통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통신 방법이 불가능해지고 우리가 지금 양자 암호의 기반이 되는 그런 레이저를 써가지고 직접 인공위성이 됐든 배를 통해서 하든 드론을 통해서 하든 그 통신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군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던 시점부터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왔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QKD라고 하는 게 완벽한 보안이 되긴 하지만은 결코 편한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지금 광섬유가 광 케이블이 도시망에 충분히 보급된 상황에서 써볼만 하다 이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를 잘은 이해를 못했는데 결국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무조건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중국이 인공위성을 많이 쏘고 또 서로 간의 해피 기동을 통해 가지고 충돌 연습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양자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성과에 불과한데 뒤에서 여러 가지 이걸로 할 수 있는 그 남들이 못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EMP 말씀드렸는데 핵폭탄을 저는 이게 정확하게 단위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사이즈로 하나 터뜨리게 되면 EMP 영역이 이 정도까지 온다고 여기 보시면 그 Armed Cyber Warfare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QKD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군에서 당장 쓸모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우리랑 가까운 저 대국에서는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인공위성에다가 직접 이런 걸 넣고 돌리고 하는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좋은 기회가 돼서 군 부대도 방문하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통신 장비들을 활용하는지를 보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드론 같은 걸 활용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 장비가 유의미하게 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병역 특례를 했다 보니 이런 걸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굉장히 무거운 전선을 가지고 이렇게 케이블을 지점 A부터 B까지 연결해서 통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암호가 완전 무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이고 다녀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드론 같은 걸 보면 광섬유를 되게 쉽게 잊고 또 잘라서 또 새로운 걸 만들고 하더라고요. 드론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게 10km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분 안에 거기에 도달하고 또 저희 같은 아까 보셨던 저희 장비는 광 케이블을 통해서 완벽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포인트 A에서 B까지 드론이 됐던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사륜 로봇을 이용한 형태가 됐던 이렇게 광섬유를 설치하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전장에서 액티브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광섬유를 활용하게 되면은 EMP 걱정 같은 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KD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장비 그리고 이게
거시적인 의미로 가지는 거시적인 컨텍스트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키스트에서 기술 이전받아서 이제 상용화까지 성공한 양자난수 생성기 기반의 이런 장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QRNG는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줄임말입니다.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양자적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전화기나 뭐 이런 거는 다 안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뭐 인증키를 쓰거나 할 때 그 공개 키 방식으로 이거 하고 계신데 그 공개 키를 만들어내는 시드 암호를 그 소프트웨어 기반의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낮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양자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난수를 생성해서 암호를 만들겠다는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국내에서는 이제 SKT가 잘하고요. 또 다른 소부장 업체인 EYL 같은 곳에서 사실은 양자 난수 생성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난수를 생성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사업 규모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사실 지난 3년 전에 이제 경찰청에서 요청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제 예측한 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4K 반제 카메라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그리고 군사, 뭐 정보, 경찰 관련된 쪽에서는 중국산 CCTV를 몰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CCTV가 사실은 중국이 엄청나게 잘 만들고요. 그 중국만큼 싸게 만들 방법이 해외 기업들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물량 플러스 그 제조 기술 그리고 제조 역량 이런 것들은 그 사실 유럽, 한국이 나머지 모든 나라가 합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장 시장에 이제 뿌려져 있는 감시 카메라들의 90% 이상은 중국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찰청도 그렇고 사실 뭐 모두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앞으로 카메라 시장에서 특수한 시장에서는 무조건 국산으로 대체를 해야 되니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는 중저가의 제품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리고 양자 기술이 적용된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과제 의뢰가 왔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키스트 국민대와 함께 지금 3년째 하고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출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CMOS 센서를 다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4K가 됐든 FHD가 됐든 카메라 센서는 전부 다 CMOS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CMOS에 저희가 가장자리에 있는 곳에서 양자 암호를 뽑아내고요. 이것도 아까 보셨던 이 곽병호 박사라는 분이 키스트에서 연구하셨던 거를 이제 저희 회사에 이직을 하셔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논문은 여기 IEEE에 있으니까 한번 재미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를 만들어내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게 뭐 무작위의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무작위 숫자입니다. 난수를 생성을 한 거고요. 카메라에서 저희가 생성한 거에서 여기서 암호 키를 뽑아내고 이 암호 키를 가지고 영상을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뭐 저희 논문을 보시면은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게 충분히 암호적인 성능이 문제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상용화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 특성들이 저희 장비에는 나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상 이론치를 보면 이제 비트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저희 장비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국내 최초로 그 양자 암호 보안 카메라를 선보여서 지금 뭐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당연히 뭐 아주 저가형은 아니다 보니까 보안이 크리티컬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건 당연히 중국산을 저희가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뭐 반도체 제조 그리고 뭐 군부대 이런 데들은 아마 중국산 장비들을 계속 몰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을 거라 그런 데서 사업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일단 사업을 쭉 해온 거는 저기 4K 기반의 이런 카메라로 해왔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모 군부대를 한번 들어가서 그 드론 가지고 훈련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상황이
되게 열악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뭔가 훈련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키 소부장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중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였고,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통신보안 모듈이 중국산이거나 아니면은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그 국가정보원의 인증을 받은 형태의 제품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실제로 사업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보셨던 이 앞에 커다란 카메라 있잖아요. 이건 되게 무겁거든요. 몇 킬로씩 하거든요. 이걸 경량화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일단 여기 저랑 가까운 분인데요. 신동주라고 이제 모빌런트 대표님이 계신데, 이 모빌런트는 뭐 하는 회사냐면 국산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고, 여기 보시는 이 모빌리티의 그 레귤루스라고 하는 칩인데, 요거는 그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뭐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IoT라던가 카메라에 넣을 수 있는 스펙의 그 칩들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암호 기술과 이런 지식재산권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회사랑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는 그냥 한번 저희가 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제품 시제품 자체는 이번 달 한 말 정도에 나오고, 연말까지 좀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이거 어차피 카메라도 국산이고요, 기술도 국산이고, 심지어 여기 들어가는 NPU 칩도 국산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국내에 보급을 해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보게 되면 엄청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드론이. 근데 사실 우리의 보안 체계를 담을 수 없는 드론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애로사항들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해할 수 있는 해법으로 좀 시장에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 바로 전에 이제 스피어 카메라부터 해서 사운드캡, BTS, DS 말씀 잘 해주셔서 뭐 저희도 사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센서 자체는 사실 한국에서 만들긴 좀 힘듭니다. 스피어가 만들기가 아주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그렇게 볼륨이 크지 않다 보니까 좀 해외의 좀 도전적인 기업들에서는 작은 볼륨이라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고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러다 보니 해외에 영국의 센서 회사에서 보급을 해가지고 시스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PDF라서 이제 영상을 틀 수는 없는데, 저희 파트너사에서 온 영상, 연기 속에서도 드론에 날아서, 이게 드론의 FPV 영상인데요. 드론에 날아가지고 이 사람이 연기 속에 숨어도 스월 카메라로 잘 보인다, 이런 것들도 데모를 한 거고요. 이건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같은 카메라 시스템을 데모한 건데, 왼쪽이 저희가 스월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고, 오른쪽이 일반 카메라 촬영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옵젝트가 있는데 연기 상황에서는 스웨어가 굉장히 잘 작동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연기가 있다는 거는 또 새로운 영역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좀 실제 사작 상황에 맞춰가면서 하는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연구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연구는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라이다를 양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얽힌 광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글로벌한 곳에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석사 때는 이쪽 연구를 하는 친구가 제 옆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석사 때 통신을 연구했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는 특이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경락고에 들어갔는데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고 사진을 찍고 싶어.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고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수의 광자만 가지고, 굉장히 약한 광원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때 이제 미국 해군에서 돈을 받고 리서치를 했었는데, 그 친구도 해군인가에서 받고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거 한다 이랬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지금은 사업하지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해 보이더라도
요즘은 한 10년, 5년, 10년 정도 지나면 되게 유의미한 걸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관심을 미리부터 두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좀 기타 기술, 양자 기술 당장 쓸만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거를 제가 몇 개 소개하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양자를 뭐 크게 앞에 두 개 말씀드린 건 보안인데 센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원자를 사용합니다. 원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자보다 더 예민한 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온도계를 만들던 자력계를 만든다고 하면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뭔가 뭐 특이한 분리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봐도 사실 원자들을 우리가 고체 형태로 모아가지고 어떻게 뭔가 센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가지는 그 센시티비티보다는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자가 중력이나 자력이나 주변의 다른 환경의 뭐 관성이나 이런 것들 바뀌는 걸 측정하는 게 양자 센서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뭐 중력을 잰다 그러면 제가 이 리모컨이죠.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재면 되잖아요. 이 리모컨은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이런 공기들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중력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공에 담아서 원자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그런 접근법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저희 회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뭐 뉴퀀스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 건데 그 중력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력계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요거는 그 안에 진공으로 되어 있고 원자를 뭉쳐가지고 이 중력계 안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래에 있는 중력의 세기에 따라서 얘가 원자가 빨리 떨어질지 늦게 떨어질지가 결정됩니다. 근데 그래봤자 나노초도 안 되는 차이지만 그런 것들을 측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 하면 저도 사실 학생 때 들었던 그 도시전설 같은 얘기였는데요. 미국 서부 대학교의 모 교수님 연구팀이 갑자기 특정 시점부터 논문을 발표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왜 발표를 안 할까? 저 사람 뭐 좋은 일 생겼나 나쁜 일 생겼나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 달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이런 형태의 중력계입니다. 그럼 중력계를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 초기만 하더라도 빌라덴을 못 잡았을 때였는데요. 오사마 빌라덴은 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아프가니스탄일 수도 있고 뭐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땅굴을 파고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땅굴을 파는 걸 지상에서 측정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땅굴을 파놓으면 그만큼 이 무게가 빠지다 보니 그 무게가 빠진 걸 가지고 우리가 중력이 다른 걸 알게 되고 그 중력이 다른 거를 위해서 단전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빌라덴은 그걸로 잡은 거 아닙니다. 팔라티르가 가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분석 기술로 어디 파키스탄 안가에 있는 걸 찾았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사실 자원 찾는 데 활용을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땅 밑에 묻혀있는 이런 기름이라던가 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 지질과 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고 또 묻혀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력장이 일부 왜곡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트럭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1m 가서 찍고 1m 가서 찍고 해서 이렇게 바둑판 식으로 수백 킬로미터 영역을 이렇게 측정하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산도 많고 나무도 많고. 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찍어놓은 영상 보면 광활한 사막 같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측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하고 지질맵을 컴플리트하게 구축을 해놔요. 광물 지도랑 인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보셨던 건 중력계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건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자력계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요 안에 넣고요. 다이아몬드 안에 인공원자를 심어놓고 그 인공원자가 느끼는 자력의 변화를 미세한 걸 측정을 해가지고 GPS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굉장히 정밀한 자격계를 이렇게 로키드 마틴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GPS가 없으면 왜 어떡하냐라는 게 아까 제가 중국의 인공위성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GPS도 다 인공위성에 의해서 동작하는데 그거를 다 떨어뜨려 버린다거나 EMP를 맞는다거나
하면은 인류가 뭐 정찰기가 내비게이션하는 방법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거는 지구 중력장의 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계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띄울 수 있는 것들 띄워가지고 지구 전체의 중력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또 지구 자기장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침판을 이렇게 하면 모두가 이제 북쪽으로 가리킨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데 북쪽으로 가리키는 세기나 각도가 미묘하게 내가 있는 위치에 따라 바뀝니다. 근데 이게 매일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요. 수만 년에 걸쳐서 천천히 바뀌는 맵이고요. 그 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한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어디 한화에서 보고 갖고 온 건데요. 우리가 GPS가 다 교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GPS를 쓸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남은 수단은 내가 뭐 옛날부터 알고 있는 길이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보셨던 그 중력과 자력의 서베이를 기반한 그 지도고 내가 갖고 있는 중력계와 자력계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판단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겠죠. 그런 식의 시나리오들을 분명히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나 의사결정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싶고 또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게 지상에서는 GPS가 되는 게 당연하지만 바닷속에서는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바닷속 매핑을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들도 논문이 나오는 거 봐서는 논문 한두 개가 나오면은 그 뒤에 아마 한 1000개 뭐 굉장히 군사작전스러운 연구들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회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조금 넣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당장 군사적 활용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아직 발전이 최소한 10년은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도 어떻게든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요즘 보시면 그 팔란티르가 이게 원래 영상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전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그 적군의 동태도 우리가 예측하고 여러 가지 워리어 플랫폼들을 이제 구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나중에 추후에 저희 같은 회사들이 양자 컴퓨터를 완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은 작은 스케일이긴 하지만은 좀 개발자들을 위주로 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서울, 대전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주로 이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에게 저희가 그 구성한 양자 컴퓨터들을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제공함으로써 지금 개발 인력들이 방산 목적은 아니고요. 민간의 이런 그 제약 개발이라던가 바이오 재료 식물질 신재료 개발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 사업들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아쿠아렉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서버들을 쿨링할 수 있는 이런 액침 냉각 시스템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 9월에는 판교 AI HPC 센터에도 저희가 들어가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왜 군에 계신 분들한테 소개를 하냐면은 지금은 GPU나 이런 것들을 당장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 앞으로 군에서도 GPU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될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근데 GPU를 활용하고 있는 곳들을 사실 보시면은 엄청나게 모든 게 완벽하게 공조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데이터 센터 시설을 쓰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GPU를 잘 쓰려면 차갑게 식혀야 되는데 차갑게 식히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컴팩트하게 또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관계자분들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장 구로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테스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양자 컴퓨터도 저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발표 시간을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보안이라는 부분이
우리 둘한테는 뭐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것처럼 필요하면서도 불필요한 것처럼 막 느껴지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QKD 같은 경우에는 광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제 대부분의 대전 이남 지역에 있는 후방 지역에 있는 이제 국가 주요 시설이라든지 군 주요 시설 내에 광 케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QKD가 적용이 가능한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이버 옵틱의 드론이나 이제 그 UGV에 이제 파이버 옵틱으로 했었을 때에 이제 대부분 우리 지하 시설이나 이런 관련된 데서의 작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유선에 있어서는 좀 어떤 통신 중계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어서 유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광섬유에 QKD를 적용을 해서 운용이 가능한지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광섬유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QKD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광섬유만 있으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그 광섬유가 있다고 해서 통신이 잘 되진 않았어요. 이게 스테이블라이즈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장비에 그런 알고리즘들이 다 녹아 있어가지고 온도 변화가 좀 있다거나 진동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지금 광섬유만 있으면 되고요. 그 말씀하셨던 게 뭐 유선으로 통신을 할 때 QKD 장비로 하면 되는지, 연결만 되면 이것도 사실 그 아까 드론에 광 케이블 연결해서 하는 거를 저희가 되게 자신 있게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은 저희 장비가 어느 정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되게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슬럼피하게 광 케이블 깔아놓은 것 같고 지하에 꾸불꾸불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다도 QKD 통신은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이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인데, 네. 대략적인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지금 사실 저희의 주 타겟 고객은 데이터 센터 사업자고요.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보안 장비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장비도 그 타겟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사진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좀 비싸고요. 클라이언트로 64개까지 붙일 수가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 장비는 지금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싸게 만들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근데 이게 가격을 최종적으로 다운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이걸 포토닉스로 반도체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연구들은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아마 완성되는 시점이 한 내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쯤 되면은 그 클라이언트 하나 붙이는 가격은 한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언더 정도 구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비싼 이유는 사실 이 광회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광회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양산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좀 손으로 직접 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의 서버 역할을 하는 그 허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런 공정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부분 쪽은 지금 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보면은 충분히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반도체 랩에서 찍어내는 형태가 나올 것 같고, 그 정도면은 굉장히 싼 가격일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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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공대학에서 온 김민석 교수랍니다. 오늘 양자 분야에 궁금한 게 많았는데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문이랄까 좀 궁금한 걸 더 해보고 싶은데요. 18쪽에 보면 이제 중국 대만 호이지 현상이가 나왔습니다. 이 분야를 말씀하시면서 해상 EMP탄이 터졌을 때에 마치 이제 일반 통신은 불가능하고 레이저 통신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어쩌면 양자 통신은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양자 입자 자체는 EMP에 노출됐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통신을 구성하는 그 어떤 장비라든지 그죠? 관련된 모든 그 컴퓨팅이나 통신 장비들은 양자 입자 말고요. 아니 그 제가 오해가 있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당연히 EMP에서 모든 장비가 좋습니다. 양자고거만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양자 장비들도 사실은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반적인 반도체로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사실은 다 곳곳에 꽂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는 거 말고 옵션이 없는데, 양자 장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통해서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선 장비만큼의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라인 오브 사이트가 확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 오브 사이트가 확보됐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장비를 꺼내가지고 우리가 갖다 붙인다고 하면은 이게 되게 빠르게 리질리언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지금 라인 오브 사이트 가시선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양자 입자 자체가 라인 오브 사이트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까 저기 우리 그 차장 전차에 가셨는데 그죠? 해무 안개 얘기하시고 이런 게 계셨는데 결국 그 레이저이든 이 양자 센싱이든 통신이든 간에 통신은 좀 다릅니다만 이 센싱을 할 때는 너무 짙은 안개 또 해상에서 특히 연물이 포함된 짙은 안개 이런 것들 역시 레이저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양자 입자가 빛의 전달이라서 그리고 가시선이기 때문에 그런 짙은 안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통갈거리 또 센싱 거리 자체도 가시선 내에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그 외 다른 것보다에 비해서 통갈거리가 짧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우주 위성 기반으로 되게 되면 지구 공문을 어느 정도 극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상에서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상에서 뭔가 활동할 때는 통갈거리가 짧고 또는 해상 농무라든지 안개 이런 것에 의해서 전달 효율이 감소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양자라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우리 가시파장대 안에 있다 보니 그런 제한사항들에 똑같이 영향을 받고요. 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양자가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는데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장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양자라고 해서 이 안개를 모든 걸 다 뚫는다 이건 사실 굉장히 상당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 양자불기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양자불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점 때문에 국지적이다. 양자로 인한 센싱이나 통신은 굉장히 국소적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국소적인 반면에 기존 우리 해저강 케이블, 서브마린 케이블이 전 세계에 걸쳐서 통신망을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했을 때에 양자 통신은 결국 국소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자가 붙어서 있는 거는 저는 국소적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위성 이거 얘기했잖아요. 인공위성으로 양자 통신을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대단하긴 한데 작은 스토리일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무서운 거는 저도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어떤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트래킹을 하는데 그 한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를 트래킹을 레이저로 한다. 빛이 아무리 빨라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기술 자체를 마스터했다는 거는 사실 이게 솔직히 강력한 증거거든요. 양자 통신은 그냥 겉에 보이는 스토리인 것 같고, 네. 근데 안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중국 군이 우리한테 자발적으로 알려줄 리가 없으니 상상을 해서든 어떻게 첩보를 해서든 알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휴식 시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대표님 바쁜 시간도 내주셨는데 오신 김에 질문 두 분만 질문 예고하신 두 분만 받고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자유롭게 다녀오십시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월요 플랫폼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설명을 자세히 안 하셨던데, 기본적으로 전 육군본부에서 왔습니다. 그 개인 전투 체계에 대한 소요를 기획하고 있는 그 담당 과장인데요. 월요 플랫폼을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하 식별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피하 식별을 할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질문기와 답변기를 서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아군이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 모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뭘 달고 있다면 이게 아군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까지는 그냥 흔히 저희 IR 장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군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좀 이 기술을 좀 소형화해서 개인이 방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개인 전투체계에서 좀 이렇게 그 질문기 질문기 답변기 이렇게 달 수 있는, 그렇게 소형화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될 수 있는지 단기간에 그게 좀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답변하기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암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구분이 가능한지, 같으면 어떻게 같은 건지를 파악하는 게 물리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리학, 그리고 실제 보안에서 활용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이게 피지컬하게 그 언클로너블한 그 펑션을 만들 수 있느냐가 되게 키입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그 다이아몬드라고 할게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웬만한 현미경으로 보면은 모두 똑같이 생긴 다이아몬드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시나리오에 넣어보면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원자 레벨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은 모든 게 완전하게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도 원자 배열이 미묘하게 틀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인지를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걸 인지하는 게 되게 비싼 기술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거나 하면서 일종의 부작위성 같은 걸 넣어가지고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위성이 일종의 핑거프린트처럼 발생을 하고, 그 핑거프린트를 통신화를 해가지고 인지를 하고자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하냐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보면 NFT 그거 붐이 엄청 있었어요. 이건 물론 디지털 세상이지만 그 실물 자산에 대해서도 NFT적인 것들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마이클 조단 신발이 있는데 이게 누군가 복제하면 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절대로 얼터가 불가능한 그런 그 물리학적 칩을 넣어가지고 인지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좀 개발된 기술들이 많고 상용화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그게 결국은 그 뭐 통신 파장대로 바꿔가지고 브로드캐스트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좀 찾으시는 거에 해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지금 요즘 그 미술 자산부터 해가지고 복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개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응용처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 답변드렸습니다. 마지막 아까 손 들어주신 분 계십니다. 질문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럼. 간단하게 네. 아까 QRNG를 말씀하셨는데, 네. 항상 이제 우리 드론이나 로봇 체계에 들어가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뭘 달아야 됩니다.
하드웨어를 달아가지고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게가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기체가 이제 무거워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까 얘기하신 거 보시니까 QRNG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그런 물체를 달지 않고 그 다음에 보완이 된다는 의미로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시모스 센서만 있으면 추가적인 물체 없이 되고요. 근데 드론을 날리려면 무조건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그게 이미 포함되어 있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가적인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차피 드론이나 로봇에는 이미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인 어떤 포함이 없어서 그게 이제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